안녕하세요, 썰사남 구독자 여러분. 오래전에 겪었던 저의 이야기를 한번 적어봅니다. 어린 나이에 참 고생을 많이 했던 저인데, 돌이켜보면 그 과거가 다 밑바탕이 되어서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쓰디쓴 과정들이 있었기에 지금만큼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럼 한번 제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보름도 안 되어서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참 웃겨요. 제가 아들이 아니라서 그랬답니다. 아버지 집안에서 저희 어머니 보고 아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닥달을 했다는데 부적도 써오고 약도 가져다 주고 아들만 줄줄이 낳은 사람의 옷까지 가져다가 어머니께 입혔답니다. 그만큼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바로 그놈의 사주 때문이었죠. 딸은 절대 안 된다. 그 점쟁이가 그러는데 우리 아들 팔자에 여자가 하나라도 더 들어서면 아주 큰일이 난대. 그러니까 딸은 절대 안 돼. 알겠냐? 딸을 낳으면 아버지 인생이 망한다니. 그 점쟁이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매일같이 고통받으셨답니다. 산부인과에 쫓아다니면서 의사 선생님을 귀찮게 하며 물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담당하셨던 의사 선생님이 그건 절대 못 알려준다 하셨다죠. 그래서 답답한 친할머니가 수소문을 해서 아기 성별을 알려주는 병원을 찾아냈고 어머니께 말도 안 하고 데리고 갔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 같았다는 겁니다. 땡기는 음식도 그렇고 그냥 뭔가 느낌이 딸이었대요. 그래서 친할머니가 데리고 간 병원에서 도망쳤답니다. 그때 딸인 게 밝혀지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였죠.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아기를 낳는 날까지 아무도 아기의 성별을 몰랐답니다. 이미 아버지 쪽 식구들은 아들일 거라는 굳은 확신이 있었대요. 아들 낳을 수 있다는 별의 별짓을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딸인 제가 태어나버린 거죠. 누구보다 축복받아야 하고 누구나 다 축하해줘야 하는 그 순간에 아무도 웃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분만하고 있는데 밖에서 친할머니가 안에다가 대고 아들이에요? 아들이죠? 하고 외쳤다더라고요. 그리고 딸인 것이 알려진 후 고모들이며 이모 할머니며 친할머니를 위로했다죠. 저희 어머니는 그때 너무 큰 상처를 입었고요. 심지어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화를 냈답니다. 어떻게 딸을 낳을 수 있냐면서 말이죠. 그렇게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난 저는 보름 만에 아버지에게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보름 동안 어머니한테 온갖 성을 내고 한심하다며 어머니를 무시하더니 결국 아들 낳아주는 다른 여자 찾으러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버지 쪽 식구들 모두가 저희 어머니께 등을 돌렸죠. 저희 어머니는 부모님도 안 계셨는데 어머니가 결혼하시고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형제인 저의 외삼촌들은 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연락도 잘 안 하고 사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와 저만 단둘이 이 세상에 남아버린 거였죠. 어머니는 정말 막막하셨답니다. 태어난 지 보름 된 아기를 데리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동네에서 저희 어머니를 딱하게 여긴 부잣집 아주머니가 집에 들어와서 살림 좀 도우며 일하라고 하셨대요. 당시 앞길이 막막했던 어머니의 은인이셨죠. 그때부터 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식모살이를 하게 되셨습니다. 갓난아기인 저를 등에 업고 남의 집 빨래며 청소며 식사까지 하게 된 거였죠. 일주일에 3일 정도 그 집에서 일을 했는데 어머니가 일을 잘한다고 동네에 소문이 났답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서도 어머니께 일을 부탁했고 그렇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살림을 돕기 시작하셨죠. 그러다가 제가 국민학교 들어갈 무렵에 어머니가 시장에 작은 가게를 여셨습니다. 그동안 진짜 악착같이 돈을 버시고 아끼시다가
시장에서 부침개 장사를 하기 시작하신 거였죠. 가게는 작았습니다만 어머니의 그 불타는 열정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부침개를 먹어야 했더랬죠. 명희야, 어때? 맛있니? 먹을만해? 잘 팔릴 것 같아? 간은 짜지는 않고 고기는 부드러워? 엄마, 이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침개 좀 그만 주면 안 돼요? 아유, 김치전만 하나 더 먹어봐. 기다려. 금방 해줄 테니까. 잘 먹으면서 뭘. 엄마, 그만요. 이 집 저 집 다니며 식모일을 하셨던 게 도움이 되었는지 많은 분들이 어머니의 가게를 찾아와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소문도 많이 내주셨고요. 어머니는 마음이 참 편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남의 집 살림이 아닌 내 가게 운영하는 것만큼 마음 편한 일이 또 있겠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른 어른이 되어서 어머니 일을 돕고 싶었죠. 국민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13살의 가을이었습니다. 11살쯤부터 어머니 일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죠. 어머니 옆에서 매일같이 보던 게 있으니까 반죽하는 거나 칼질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다 보니까 13살엔 어머니의 조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일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부침개에 곁들이는 장아찌가 있었는데 그건 어머니보다 제가 더 간도 잘 맞출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찾아왔습니다. 학교를 마치면 저는 항상 어머니 가게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들어가는 길에 딱 들어섰는데 시장 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한가득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사람이 말도 못하게 많이 모여 있었고요. 태어나 처음 화재 현장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처음 목격한 그 광경은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더라고요. 무시무시한 연기에 시장 안쪽에 보이는 불길을 보고 있으면 식은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순간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다니면서 미친 듯이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더랬죠. 저희 엄마 보셨어요? 저희 엄마 어디 있어요, 아주머니? 아저씨, 저희 엄마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시장은 출입구가 많고 또 그 시장이 큰 시장이었거든요. 저는 가방도 집어 던져버리고 그 출입구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출입구마다 사람들이 한가득 모여 있었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사이를 뛰어다니며 어머니를 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시장 안에 있을 거라는 무서운 상상은 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려워지더라고요. 설마 저 불길 속에 어머니가 계시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이 되었죠. 불길은 오랜 시간 동안 잡히지 않았고 자정이 다 되어서 시장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보이지 않았던 어머니를 가게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쉬지 않고 계셨습니다. 쓰러져 있는 어머니의 양팔을 잡아당겨 가게 밖으로 끌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소리쳤고 소방관분들이 의식 없는 어머니를 안고 밖으로 뛰었습니다. 연기 자욱한 그 안에서 빠져나왔지만 어머니는 다시 숨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13살의 가을,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고작 13살이었습니다.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고 화재로 다 타버린 가게와 함께 덜렁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콱 어머니 따라 가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뭐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선택은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3살짜리가 뭐 마땅한 기술이 있겠어요? 미천이 있겠어요? 할 줄 아는 거라곤 칼질과 청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13살짜리 애를 뭘 믿고 일을 시키겠어요. 게다가 일하는 그 집에서 숙식까지 해결해야 했거든요. 저는 옆 동네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정말 으리으리한 한 집에서 저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사정이 딱하네. 마침 집에 청소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한번 일해볼래? 집주인 사모님이 조금 무섭게 생겨서 긴장했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청소건 뭐건 뭐든지 잘하겠다는 큰 소리를 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죠. 제가 일하게 된 집은 정말 부잣집이었습니다. 마당 딸린 넓은 2층짜리 주택이었고 그 집은 지하도 있었습니다. 간혹 진짜 집 큰 부잣집에 가면 지하에 일하는 사람들 지낼 수 있는 방들이 있거든요. 그 집이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저 말고도 일하는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요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고 저처럼 청소랑 빨래하는 사람이 둘, 마당 봐주시는 분과 자동차 운전기사까지 있었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막내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 모두 저를 잘 챙겨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이 집은 사장님보다도 사모님한테 잘 보여야 해. 사모님하고 얘기 나눠봐서 알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까탈스러운 부분도 있고 사람이 좀 사나워. 그냥 눈치껏 잘 행동하면 돼. 눈치껏이요? 응, 그냥 튀지 말고 시키는 일만 빠릿빠릿하게 하면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아주 중요한데 이 집 도련님한테는 말도 걸지 마. 그 집에는 저보다 2살 많은 남자애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은 사모님보다도 그 도련님을 더 어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도련님은 왜요? 무서운가요? 아이, 중학생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그게 아니라 사모님 때문이지. 사모님이 도련님을 끔찍하게 아끼시거든. 늦게 낳은 외동아들이라 그런가 봐. 집에 오는 선생만 해도 여럿인 거 알지? 다 도련님 선생님들이야. 우리같이 집에서 일하는 것들은 도련님하고 말도 못 붙여. 사모님한테 들켰다가는 별이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 혼이 나니까 절대 눈도 마주치지 마.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마당 관리하시는 분이 사모님에게 혼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뭔데 우리 아들이랑 대화를 나눠요? 아이, 사모님, 그게 아니라 도련님 공이 굴러와서 저는 그저 그거 주워드린 건데. 어디서 말대꾸야? 일하러 왔으면 일이나 할 것이지 어디 감히 우리 아들이랑 말을 섞어? 그분이 사모님보다 적어도 10살은 많아 보였는데 참 안 되었다 생각하면서도 무섭기도 했죠. 저는 절대로 도련님과 한마디 섞지 않으리라 다짐했었죠. 그렇게 1년 정도 도련님을 잘 피해 다니고 사모님 눈치를 잘 봐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빨래를 널러 뒷마당에 갔는데 도련님이 있더라고요. 얼른 다시 들어가려는데 도련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너 이름이 명이지? 이걸 대답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시선은 피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도련님이 웃으면서 제게 오더니 작고 귀여운 꽃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러다가 들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번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련님이 제가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 위에 꽃을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괜찮아. 여기는 엄마 안 오셔. 너는 몇 살이야? 나보다 어려? 아무도 알려주지를 않으니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아, 14. 나보다 2살 어리구나. 우리 친하게 지내자. 저와 친하게 지내자는 도련님의 말이 웃겨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치도 않은 말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이 웃음의 의미를 잘못 알아들었나 봅니다. 그때부터 도련님은 사모님의 눈을 슬슬 피해서 제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사모님이 다른 데에 정신을 쏟고 있는 타이밍에만 말을 걸더라고요. 그게 제법 웃기고 계속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몇 번 대답을 해주었죠. 조금 친해진 것 같기도 한 그런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이 어쩐지 저를 좋아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건 저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심해. 그러다가 큰일 나. 사모님이 하시면 너 뼈도 못 추릴걸.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15살, 그 도련님이 17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이 도련님을 어디 미국인가 영국에 보낸다면서 공부를 엄청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기라도 했다간 아마 복장이 뒤집어지겠죠.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도련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정말 의외의 일로 도련님이 저를 좋아하는 걸 사모님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이명희, 너 이게 대체 뭐야, 어? 사모님이 제 앞에 던진 건 두툼한 공책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죠. 그때 도련님이 이쪽으로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남의 일기를 함부로 보세요? 사모님이 던진 공책은 다름 아닌 도련님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속에 내 이야기가 적혀 있구나라는 건 사모님의 반응으로 알 수 있는 거였죠. 불쌍한가 걷어서 먹여주고 채워줬더니 감히 우리 아들을 홀려? 너 이러려고 우리 집 들어왔니? 사모님, 오해세요. 오해는 무슨 오해? 순진한 우리 아들 꼬셔서 덕 좀 보려고 했나 본데 당치도 않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날 정말 사모님 치마가랑이를 붙들고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그 집에서 나가는 순간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사모님 치마를 붙들고 빌고 비는 와중에 도련님은 사모님 손을 잡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 혼자 그런 거예요. 제가 혼자 좋아한 건데 왜 잘못도 없는 명의를 쫓아내세요? 그런데 그 말이 사모님의 심기를 더 건드렸나 봅니다. 사모님은 진한 눈썹을 마구 찌푸렸습니다. 뭐?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걸 좋아해? 정신 차려 박준호. 안 되겠다. 명희 너 당장 나가. 당장. 그렇게 전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15의 나이에 홀로 길바닥에 내던져진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진짜 이대로 죽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무작정 제가 살던 동네로 갔습니다. 가서 어머니가 일하셨던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누구 하나는 저를 기억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2년 사이에 어쩐지 많이 변해버린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그 시장에서 제일 큰 정육점에 다다랐습니다. 그 정육점을 운영하셨던 분들이 저희 어머니 부침개 가게 단골이셨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앞을 서성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셨죠. 제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은 따뜻한 물과 함께 의자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육점 가게에 있는 전화기를 좀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가지고 계시던 수첩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수첩을 화장대에서 발견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어머니 지인분들의 전화번호 몇 개와 제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 제 어릴 적 사진 등이 있었죠. 저는 수첩을 뒤적이며 어머니 지인분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갈 곳이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전화번호, 신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쪽 가족들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연락을 할 일도 없을 뿐더러 연락이 오지도 않았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저의 고모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니 왜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었던 저는 용기를 내서 그 번호를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얼마 가지 않아서 전화를 받더군요. 저 이성자 씨 딸 명희인데요. 제 말에 고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고모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전화를 해본 것도 당연 처음이었고요. 고모는 서울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를 데리러 온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육점 사장님 댁에서 하루 신세를 지고 다음날 아침 저를 데리러 온 고모를 따라서 고모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고모는 의외로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어렴풋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고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만두를 사들고 병문안을 왔었고 그게 고모였다고 하신 걸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래, 아가씨는 그 집 사람답지 않게 착겠지 라고 하셨습니다. 고모는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내내 괜찮았냐, 고생했겠다, 왜 진작 연락 안 했냐, 어머니 장례는 혼자 치른 거냐, 밥은 먹었냐 등등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를 버리고 간 아버지의 동생인 고모를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꼭 닫고 있다가 고모 집에 도착해서 고모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는요? 글쎄다. 나도 우리 집 식구들이랑 연락 끊고 산지 오래돼서. 연락을 끊어요? 한 10년쯤 됐지. 저기 볼래? 고모가 가리킨 곳에는 고모네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모와 고모부로 추정되는 사람,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2명의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놈의 점쟁이 말 때문에 나까지 버리더라. 첫 딸 낳고 정말 평생 들을 욕을 다 하더니 둘째까지 딸을 낳으니까 오빠 인생 망칠 일 있냐면서 등을 돌리지 뭐야. 나도 됐다 그러고 연락 안 하고 살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들을 낳으면 어쩌고 딸을 낳으면 어쩌고. 아무튼 너랑 언니한테도 정말 미안했는데 그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언니가 연락도 안 받길래 그렇게 살고 있는 줄은. 그리고 그렇게 떠난 줄은 정말 몰랐어. 고모의 말은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고모는 그때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갚고 싶다며 같이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달리 살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그때부터 저는 고모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모 집에는 12살, 11살짜리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엄청 착하고 귀여운 애들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저를 신기한 눈으로 보더니 놀아달라고 졸졸 쫓아다니는 귀여운 아이들이었죠. 고모부도 되게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고모보다도 고모부가 더 걱정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쪽 가족들의 인연이 끊긴 건 고모가 결혼하기도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고모부와 저는 완전 생판 남남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린애도 아니고 15살이나 된 애를 갑자기 집에서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당황스러울 만하죠. 처음엔 조금 당황하는 듯 하던 고모부도 제 사정을 듣더니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며 같이 편하게 살자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어찌나 감사했는지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꾸역꾸역 사라지는구나 생각이 되어서 너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고모 집에 살면서 저는 학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저 누워서 잠잘 곳 내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학교까지 다니게 해준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었죠. 사실 고모네가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고모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고모는 파트타임으로 집 근처 마트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애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둘 다 학교에 학원도 다니고 있었고 사춘기 애들이라 빨리빨리 크니까 먹기도 많이 먹고 옷 같은 것도 많이 사야 했었고 거기다가 저까지 더해지니 애들이 셋이 되는데 아마 빠듯하셨을 겁니다. 고모 집은 방이 2개가 있는 빌라였는데 고모랑 고모부가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 저랑 애들이 안방에서 생활했습니다. 5식구의 옷은 다 안방 북박이장에 넣어서 보관하고 공부하는 책상은 거실에 있었죠. 그만큼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고모는 저를 걷어서 학교까지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일에는 손도 못 대게 하셨죠. 제가 잘하는 거라곤 청소와 빨래와 요리 조금인데 학생이 왜 손에 물을 묻히냐면서 못하게 하셨습니다. 영 마음이 편치 않아서 고모가 안 계실 때 몰래 조금씩 했는데 결과적으로 고모가 하시는 게 훨씬 많았죠. 고모가 저를 위해서 마음 쓰시고 돈도 쓰시고 에너지도 쓰시는 걸 보면서 나중에 돈 벌면 고모께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한 저는 좋은 성적으로 상고를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대학은 꿈도 꾸지 않았고 상고 졸업해서 빨리 취직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고모께 은혜를 갚을 테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18살 때 고모부가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겨울에 직장 사람들과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오시던 고모부가 뺑소니를 당하셨고 중환자실에서만 보름을 계시다가 결국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저도 엄청 충격적이었는데 고모부와 동생들은 오죽했겠나요. 그래도 동생들하고 3년을 같이 살았는데 뭔가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서 진짜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고모는 고모부 돌아가시고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살이 정말 많이 빠지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드시고 매일을 울기만 하셨습니다. 제가 집에서 죽 끓이고 반찬 해놓고 어떻게든 고모 한 끼라도 드시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이런 거 말고 뭔가 좀 더 확실한 도움이 되고 싶었죠. 그렇게 고민하던 중 고모가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너희 먹여 살려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고모는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일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마트에서 근무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그래서 점심쯤부터 마트 문 닫을 때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한다며 평일에는 집 근처 옷공장에 나가서 시다일을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시내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큰 돈을 번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식비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림에 보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모가 공부나 하라고 일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제가 그러고 싶다고 고집 부렸고 고모도 제 고집을 말리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학교 졸업하고서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엔 꽤 좋은 회사였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동생들은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는데 동생들이 진짜 착했거든요. 정말 고모랑 저한테 반항하는 것도 없었고 착하게 잘 커주었습니다. 이 동생들한테 언니 노릇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들 내가 대학 보낸다 생각하고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퇴근하자마자 빨래를 하며 매일 똑같은 블라우스를 입을지언정 동생들 학원비며 식비는 아끼지 않았죠. 심성도 곱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 동생들은 성적도 좋았습니다. 둘 다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했는데 대학 가겠다는 욕심도 있던 아이들이었죠.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생들과 고생하는 고모를 보며 5년을 일했습니다. 어느새 동생 둘 다 대학생이 되어 있었죠. 동생들은 고등학생 때 내내 노래를 부르던 원하던 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대학 붙을 때마다 고모까지 넷이 얼싸안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회사에서 돈을 좀 벌었을 때라 자신만만하게 등록금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동생들이 둘 다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장학금을 많이 받더라고요. 대신에 둘 다 기숙사 생활비를 보태주게 되었죠. 그렇게 집에는 고모와 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근을 하고 느지막이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동네 버스 정류장 쪽에 포장마차가 두어 개 있었습니다. 집에 가려면 그 포장마차를 지나야 했죠. 그날도 버스 내려서 포장마차 지나는데 포장마차 안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저희 고모였습니다. 고모가 포장마차에서 혼자서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모 원래 술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애들이랑 다 모인 날 어쩌다가 맥주 한 캔 정도? 그런데 혼자서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드시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 하고 저는 고모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모는 울고 계셨습니다. 아주 서럽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셨습니다. 고모, 왜 그래요? 명희야, 나 어쩌니? 나 암이래.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희 고모 몸에 안 좋다는 거 안 하고 사시는 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술은 거의 입에도 안 대시고 흡연 물론 안 하시고 고기보다도 과일이랑 채소를 더 즐겨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저희 고모가 암이라니요. 그것도 대장암 3기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해요. 술, 담배 다 하는 사람들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데 애꿎은 저희 고모가 왜 암에 걸리냐는 말입니다. 화낼 겨를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다음날 연차를 쓰고 고모랑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술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에 수술 날짜를 잡고 고모는 입원하게 되었고 소식을 들은 동생들이 와서 한바탕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언니가 되어서 뭔가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얘들아, 일단 너희는 학교 공부에 집중해.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 고모는 언니가 지킬게. 언니, 그래도 어떻게 언니한테 다 맡겨. 나 주말마다 올 수 있어. 주말에는 내가 엄마 돌볼게. 나도. 나 금요일 공강이라 금요일부터 올라갈 수 있어. 언니가 다 하려고 하지 마. 그렇게 주말에는 동생들이 오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병뿐만이 아니었죠. 고모가 병원에 입원하신 그날, 병원 데스크며 간호사들에게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대장암 수술 비용과 항암 치료 비용에 대해서요. 당시에 고모와 제가 둘이 벌면서 생활비며 애들 교육비까지 내고 있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큰 돈을 쓰게 되었으니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비와 입원비, 항암 치료비가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고모가 보험이 하나 있긴 하셨는데 대장암에 대한 보장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막막했습니다. 저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모아두었던 돈도 거의 없었던지라 정말 말 그대로 10원 한 장이 아쉬운 때였습니다.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해결책은 일단 돈을 더 버는 것이었습니다.
월급으로는 빠듯하니까 일을 더 늘려서 돈을 벌기로 했죠. 마침 동생들이 주말에 고모를 돌볼 수 있다고 하니까 회사를 안 나가는 주말에는 다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급한 대로 일자리 사무소에 가서 주말에 할 수 있는 돈 많이 버는 일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뭐 특별히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소개받게 된 일이 건물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건물을 청소하게 된 거였죠. 사무소에 나가는 수수료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말에만 일하는 것 치고 적지 않은 금액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중에 고모는 암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죠. 수술비와 입원비만 정말 무시무시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모아두었던 돈을 탈탈 털고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한 번 병원에 갈 때마다 너무나도 큰 금액을 쓰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야근을 자진해서 하게 되었고 주말에는 건물 청소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건물 청소를 몇 달 하면서 같이 청소 일하는 아주머니 분들하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저를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날은 유독 건물이 한산했습니다. 그 건물이 강남에 있던 건물이었는데 대부분이 회사 사무실이었거든요. 토요일에는 문 열린 사무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일요일에는 거의 다 문을 닫았었죠. 그래서 주말에만 청소를 한 거였습니다. 평일에는 고정으로 계시는 서너 분이 쓰레기통 정도만 비운다고 하시더군요. 아무튼 청소를 하는데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아주머니들이 누군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누군가 싶어서 힐끔힐끔 그쪽을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같이 청소를 하던 아주머니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건물주, 젊은 사람인데 집에 돈이 많은가 봐. 그런데 인성이 참 좋아. 우리 휴게실에 쇼파며 냉장고며 다 있잖아. 다른 건물은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 나 이전에 있던 곳에선 화장실에서 쉬었어. 휴게실도 다 건물주가 해준 거라더라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 명절 떡값도 챙겨주니까 말 다 했지 뭐. 멀리서 보아도 제 또래쯤으로 젊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강남에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니 부러우면서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었죠. 다시 청소에 열중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건물주가 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인사라도 해야 하나 싶어서 고개를 들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많이 본 것처럼 되게 낯이 익더라고요. 어디서 봤더라. 내가 이런 부자를 알 턱이 있나 곰곰이 생각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건물주의 눈이 마구 흔들리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했습니다. 너 명희 맞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다 하던 게 기분 탓이 아니었구나 생각하기도 했고요. 저희 어디서 봤죠? 제 말에 건물주의 눈에 맺혀있던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얼굴이 시뻘개지고 청소하던 아주머니들도 다 이쪽을 쳐다보고 계셨죠. 일단 진정을 시켜야 할 것 같아서 그 층에 있던 저희 휴게실로 건물주를 데리고 갔습니다. 커피를 타서 가져다 주고 그 건물주 남자가 입을 열 때까지 눈치만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뭔가 알듯말듯 머릿속에 계속 맴돌기만 했습니다. 답답해하던 그때 건물주 남자가 드디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기억 안 나? 그게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요. 나 박준욱이야. 이래도 기억 안 나?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그 이름. 저는 허공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곧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식모살이를 했던 집 오빠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저를 좋아했던 그 오빠. 그 바람에 제가 쫓겨나게 된 바로 그 오빠의 이름이 박준욱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떠올린 뒤에 저는 다시 건물주 남자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왼쪽 뺨에 있는 점, 두꺼운 눈썹과 선한 눈매가 그 부잣집 오빠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그래, 맞아. 기억하는구나. 나 그때 나 때문에 너 그렇게 나가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너무 늦었지만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내가 괜히 그런 얘기를 일기에 적어서 네가 어떻게 살고 있나 너무 궁금했어.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다행이다. 우리 벌써 10년 만이다. 그치? 오빠와 저는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오빠가 제게 말을 거는 행동, 저에게 작은 초콜릿 하나를 가져다주는 행동 등이 정말 살떨릴 정도로 긴장되었는데 지나고 나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오빠의 집에서 나오게 된 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고모를 만나게 되어서 학교도 다니며 잘 살게 되었고 사촌 동생도 둘이나 있다고 했죠. 오빠가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었죠. 고모가 지금 많이 아프시다고요. 그러니까 오빠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렇게 해줘. 그러더니 오빠가 저희 고모가 다니던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서 연락을 했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치고는 이제 병원비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병원비를 자기가 다 결제하기로 했답니다. 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 정말 너한테 너무 미안했어. 시간이 갈수록 미안하더라. 그 어린 나이에 혼자 쫓겨난 네가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도 많이 되었고 그게 다 내 마음 때문이었잖아. 너는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내가 널 좋아해서 괜히. 그래서 정말 흥신소에 알아볼까 생각도 해봤어. 살아는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으니까 좋다. 그래도 아직 그때 내 실수에 비하면 모자르지. 자, 여기 내 전화번호야.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진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봤자 그 오빠도 어릴 때였잖아요. 자기 일기장에 자기 마음을 적었을 뿐인데 심성이 고와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얼마 뒤 건물 청소한 주급이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는데 저는 순간 제가 남의 통장을 잘못 가져왔나 했습니다. 돈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원래 받아야 하는 이틀치 일당의 100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력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저 급여가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제대로 들어간 거 맞아요. 네? 저 원래 받아야 하는 돈의 100배인데요? 네, 그쪽 건물주가 그렇게 정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알았다고는 했지만 그 건물주랑 아시는 사이인 거예요? 아니 글쎄 그 오빠가 인력사무소에 돈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 주라면서요. 저는 곧바로 오빠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니까 자기 때문에 고생하게 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돌려줄래야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때 고모 병원비 때문에 생긴 대출금으로 생활비도 빠듯했던 상황이라 일단 받고 나중에 갚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오빠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돌잔치를 하는데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 오빠가 결혼을 했구나. 벌써 아이도 있구나 생각했죠. 그렇게 돌잔치 날 행사장으로 갔는데 오빠 아이의 돌잔치가 아니더라고요. 오빠 친구 아들의 돌잔치였습니다. 오빠 아들 돌잔치가 아니었어요? 뭐?
나 결혼도 안 했어. 여자친구도 없는데. 혼자 여기 좀 그래서 불렀어. 그런데 여기 밥 진짜 맛있대. 이따 많이 먹자. 황당하기도 하고 오해한 제 자신이 웃기기도 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오빠와 저는 종종 연락하며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오빠와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돌잔치를 시작으로 가끔 그렇게 데이트하고 연락하면서 지내다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으로 발전한 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고백하고 알게 된 건데 한 번도 저를 잊은 적이 없다더라고요. 여자친구와 한 번 안 사귀고 저를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그때 건물에서 마주쳤을 때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던 거였고요. 제가 결혼을 마음먹었을 때 사실 시댁이 좀 두려웠거든요. 시어머니가 예전에 저를 내쫓았으니까요. 그런데 원래 혈압이 있으셨던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20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인연을 신기해하시면서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셨죠. 그리고 저에게는 엄마와 다름없는 저희 고모. 고모는 긴 항암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약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완치 판정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고모께서 다시 건강 문제로 고생하시는 일 없게 지금도 매년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세에 비해서 엄청 건강하시죠. 저의 소중한 사촌 동생들은 대학 잘 졸업하고 대기업이랑 연구원에 들어가서 너무나도 멋진 여성이 되었고 애들을 낳은 후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똑똑한 동생들입니다. 제 생일이면 둘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케이크며 선물을 사오는데 그 모습이 여전히 제 눈에는 귀엽고 기특하네요. 어린 시절 식모살이하며 고생했던 제 이야기를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그 고생하며 사냐면서 놀라곤 했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만큼 단단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애들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성인이 되었으니까 키우고 있다는 말은 좀 웃기지만 여전히 아이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시루라기 같은 희망은 존재하기 마련이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그 빚을 평생 갚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요. 아주 지겹도록 했으니까 잘 새겨듣고 더 훌륭하게 자라겠죠. 부디 그러길 바라며 저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